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종록입니다. 오늘 제 책 대통령 정약용, 이분이 만약에 21세기 지금 대한민국으로 오셨다면은 이분의 리더십은 어떤 모습일까? 아마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2년 전에 다산 어른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온다면은 어떤 생각과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길까 좀 생뚱맞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실학을 주장했던 다산 어른이 지금 와서 그 실학을 21세기 모델로 바꾼다면 어떤 모습일까? 저는 이것을 실학 21 이렇게 한번 상정해 봤습니다. 우선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서라기보다도 제가 워낙 다산 어른을 존경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다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선 저는 태어난 곳이 다산 어른이 18년간이나 강진에서 머물면서 책을 썼던 유배지 강진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그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을 마치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첫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무관으로 임용된 그 직전에 공무원으로 내가 나가기 때문에 다산 어른이 썼던 목민심서만큼은 내가 꼭 읽어야 되겠다 해서 목민심서를 읽고 제가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을 마지막으로 해서 공직을 마무리할 때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마지막 퇴임식을 하고 곧바로 다산이 태어났던 남양주의 다산 생가에 들렀습니다. 그 생가 바로 옆에 실학박물관이 있죠. 그래서 저는 태어난 곳이 다산 어른이 유배 갔던 강진 귤동 마을에서 태어났고 공무원 행정고시를 합격을 해서 첫 출근하기 직전에 다산 정약용 어른이 쓴 목미심서를 다 읽고 거기에 맞춰서 공직생활을 하도록 노력을 했고 또 마지막 차관을 마치고 다산 어른의 생가를 들려서 어찌 보면은 다산으로 출발해서 다산으로 끝났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200년 전에 우리나라의 큰 어른, 다산 어른의 리더십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만약에 다산이 이 21세기에 오셨다면은 많은 것들이 놀랍겠죠. 비행기, KTX, 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그러나 저는 정작 다산 어른이 가장 놀랄 만한 것이 뭘까? 다산 어른은 어쩌면은 우리 21세기 후손들은 두 개의 지구에서 살고 있구나. 여기에 가장 놀랐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정말 두 개의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발로 딛고 있는 지구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또 하나의 지구가 있다. 우리가 이거를 사이버 월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데이터의 세상. 우리 21세기 후손들은 데이터의 세상에 살고 있구나. 500년 전에 대항해 시대가 열렸죠.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는데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멀리 항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멀리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튼튼하고 안전한 배가 필요했겠죠. 튼튼하고 안전한 배를 가진 자가 500년 전 대항해 시대의 패권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는 다산 어른이 21세기에 와서 봤을 때 그 눈에 가장 놀라운 것은 또 하나의 지구에 살고 있구나, 우리 후손들은. 그래서 데이터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서 살고 있다. 저는 이거를 데이터 대항해 시대다 이렇게 상정해 봤습니다. 500년 전에 대항해 시대에서는 튼튼하고 안전한 배를 가진 자가 패권자였다고 본다면 데이터의 바다를 항해하는 튼튼한 배가 뭘까? 아마 다산 어른은 AI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AI라는 튼튼한 배를 가지고 데이터 대항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나 500년 전에 대항해 시대에서 필요했던 그 배는 바람, 증기, 전기와 같은 하드 파워가 필요했다고 본다면은
데이터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AI라는 배는 바람, 전기, 전기 이런 힘으로 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더 중요한 힘, 저는 이거를 소프트 파워다. 어쩌면은 200년 전에 큰 어른이었지만은 다산 어른께서 21세기에 나타난다면은 정말 뜻밖에도 데이터 대항해 시대가 왔다. 우리 후손들이요 소프트 파워를 한 번 더 거듭나라. 막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를 위한 프로세스가 한창 진행 중에 있죠. 여러분 대통령의 리더십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네스코에 등재된 유일한 우리나라 정치인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유네스코에 등재된 자연유산, 문화유산은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러나 유네스코가 인물을 매년 등재하고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정치인 한 분이 유네스코에 등재됐습니다. 언제? 2012년에 누구일까요? 다산 정약용 어른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두 번째, 초대 대통령이 노벨상 수상자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2차 대전이 끝나고 1948년에 우리나라와 똑같이 건국이 됐는데 놀랍게도 초대 대통령이 정치인이 아니라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초대 대통령이 과학자를 배출할 만큼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두뇌, 과학기술에 의존하는 나라. 우리가 과학자가 대통령이 된다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건국 36년 전에 공과대학을 먼저 준비한 나라가 있습니다. 48년에 건국이 됐는데 36년 전 1912년에 여기가 나중에 우리나라가 될 거야. 따라서 미리 대학을 하나 만들자. 우리 같으면 당연히 국립서울대학이겠죠. 그런데 국립서울대학이 아니라 카이스트를 먼저 만든 나라가 있습니다. 공과대학을.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우리나라가 될 텐데 언젠가는 미리 대학을 준비하자. 공과대학을. 왜? 자원이라고는 전무한 나라입니다. 1년에 비가 400mm밖에 안 내리고요. 주변 나라는 석유가 다 나는데 딱 이 나라만 석유가 안 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브레인을 가지고 국가를 경영해야 돼. 이게 그 나라의 리더십이다. 자, 세상에서 단위 인구당 창업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인구 대비 가장 창업을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에스토니아란 나라입니다. 이 에스토니아는 1991년에 소련에서 독립한 나라죠. 지금 현재 단위 인구당 창업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20년 안에 인구를 10배로 늘려가겠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어떻게 20년 안에 인구를 10배로 늘려갈까? 그러나 20년 안에 인구를 10배로 늘려가겠다라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에스토니아란 나라입니다. 현재 인구 130만 명인데 20년 안에 1300만 명으로 늘려가겠다. 어떻게? 어떻게 중요하죠? 어떻게 늘려갈까요? 이 나라는 E-레지던시 카드를 발급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전자 주민등록증. 전 세계 누구라 하더라도 100유로 정도를 내고 자기의 신상 기록을 올리면은 전자 주민등록증이 나옵니다. 에스토니아 E-레지던시 카드. 이 카드를 발급받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 가진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 가지고 아이 학교도 보낼 수 있고 여권도 신청할 수 있고 세금도 낼 수 있고 기업도 만들 수 있습니다. 딱 단 한 가지 투표권만 없습니다. 정말 기발한 발상 아닙니까? 20년 안에 인구를 10배로 늘려가고 있다. 전 세계에서 에스토니아 주민등록증을 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세계 1등 농업 수출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러면은 미국 다음으로 농업 수출 2등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 No. 캐나다? No. 호주? No. 러시아? No.
딱 경상남북도만한 면적, 네덜란드가 미국 다음으로 농업 수출 2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나라의 15배나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면적입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국가 경영이라는 것이 21세기 이렇게 앞서 나가는 나라들을 봤더니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많이 다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파프리카 씨앗 1g의 가격은 금 몇 g과 같을까요? 여러분 파프리카 아시죠? 파프리카 씨앗 1g이 금 2g과 같습니다. 만약에 파프리카 씨앗을 1톤을 우리가 만들었다면, 생산을 했다면 우리는 금 2톤을 생산한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기술이겠습니까? 현재 토마토 씨앗 1g이 금 1g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게로 따진다면 반도체의 1000배나 되는 가치를 갖는 것이 파프리카 씨앗입니다. 그리고 토마토 씨앗입니다. 이게 네덜란드 제품입니다. 네덜란드는 금을 생산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파프리카 씨앗을 생산하고 있죠. 자, 아시아 1등 대학을 가진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그리고 그 나라의 인구는 얼마일까요? 아시아 1등 대학이 여러분 어느 나라죠? 인구 14억의 중국 베이징 대학? No. 1억 3천만 명의 일본의 동경대학? No. 5,200만 명의 국립서울대학? No. 아시아 1등 대학은 단 인구 570만 명, 서울 인구의 절반이죠. 면적은 서울의 1.1배, 서울 면적입니다. 싱가포르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거짓이 아니고 참이라면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하, 이런 나라의 리더십은 도대체 어떤 리더십일까?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시겠죠.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질문을 저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의 리더십의 요소로 우리가 힌트를 삼을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 200여 국가의 GDP를 다 합하면 얼마일까요? 88조 달러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GDP는 얼마일까요?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88조가 전 세계고 우리는 1.7조입니다. 전 세계 GDP의 2%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1년 무역 흑자는 얼마일까요? 1년에 우리가 지난 5년간 평균 봤더니 매년 750억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ICT 산업 한 군데서 무역 흑자가 얼마일까요? 대한민국 전체가 750이라고 그랬죠? 정보통신 산업 한 군데서 우리나라 무역 흑자가 자그마치 1,500억 달러입니다. 세상에 ICT 산업 한 군데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무역 흑자의 2배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ICT 산업에서 수출 수입이 똔똔이다, 흑자가 없다, 0이다.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 무역 흑자는 얼마가 될까요? 플러스 750억이 아니라 마이너스 750억이 되겠죠? 여러분 아셨어요? 네. 우리나라 경제를 한꺼풀만 파고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모른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이 정도로 취약한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ICT 흑자가 1,500을 낸다고 그랬죠? 그러면 1,500억의 절반인 ICT 무역 흑자의 750억 달러를 어느 나라에서 우리가 흑자를 낼까요? 바로 이웃 중국입니다. 지금 동계올림픽 열리고 있죠? 대한민국 ICT 흑자의 절반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작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이 ICT 모든 영역에서 메모리 반도체 하나 빼고 ICT 전체 영역에서 우리나라와 같거나 앞서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상당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무역 흑자가 750억, ICT에서 1,500억,
그런데 ICT 1500의 무역 흑자의 절반이 중국. 근데 중국이 우리가 갔거나 앞서기 시작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은 상당히 놀라워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식량 에너지 수입은 먹는 것 식량의 3분의 1을 해외에서 수입해 옵니다. 우리가 쓰는 에너지 98%를 해외에서 수입해 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에서 안정적인 흑자를 만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경제에 설 땅이 없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방금 앞 페이지에서 여러 나라들이 과학을 중시하고 인구를 이런 방법으로 늘리고 또 종합대학 대신에 공과대학을 먼저 만들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하,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리더십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리더십이라는 관점에서 커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대통령 선거라는 이 시점에서 정작 중요한 거 아니겠는가, 여기다 문제점을 두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지도자가 있습니다. 왼쪽에 아까 에스토니아 제가 설명했죠. 에스토니아의 대통령을 10년간 했던 토마스 일베스 에스토니아 대통령이 왼쪽에 계십니다. 이분이 3년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뭐 언론사에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랑 둘이 대담을 나누면서 에스토니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991년에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독립된 나라입니다. 그때 토마스 일베스 대통령은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미국에서 중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 때 소프트웨어를 배우게 됐습니다. 여름방학 특별활동 시간에 코딩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코딩에 굉장한 관심을 두게 됐고 나중에 외교학을 전공을 해서 나중에 에스토니아가 소련에서 독립하니까 에스토니아에 귀국해서 외무부 장관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소련에서 갓 독립한 에스토니아, 면적은 우리 남한의 절반, 인구는 130만 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마한 에스토니아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산에 나무밖에 없는데 거기서 결정한 것이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에서 소프트웨어를 배웠던 것이 기억이 나서 아하, 우리나라가 앞으로 살아야 될 길은 어린아이,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소프트웨어를 가르쳐서 머리를 가지고 이 소프트웨어를 응용을 해서 머리를 가지고 이 나라를 먹여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일베스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속망을 전국에 깔고 전 학교에 초고속 컴퓨터를 보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초, 중, 고 모든 과정의 코딩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0년쯤 지났더니 이 아이들이 대학을 나오고 사회에 나가면서 창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전 세계에서 단위 인구당 창업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에스토니아입니다. 여러분 스카이프라는 것 오래전에 들어보셨죠? 인터넷으로 화상 전화하는 무료로. 이 스카이프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든 나라가 에스토니아입니다. 그 스카이프가 어마어마한 글로벌 기업이 되고 거기에서 나온 젊은이들이 몇백 개의 창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세계에서 창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여러분 빌 게이츠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사다 준 조그마한 PC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소프트웨어를 스스로 익혀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거대한 회사를 만들었죠. 똑같은 나이에 미국에서 소프트웨어를 여름방학에 잠깐 배운 것이 계기가 돼서 에스토니아를 세계에서 소프트 파워가 가장 강한 나라로 바꾸어 버린 분이죠.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입니다. 오른쪽 시몬 페레스 대통령도 제가 딱 10년 전 이맘때 만났습니다. 시몬 페레스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공무원을 가장 오래 한 사람입니다. 70년간 공무원을 했습니다. 장관을 10번 했고 수상을 3번이나 했고 오슬로 협정을 맺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국회의 추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스라엘의 국부입니다. 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됐을 때 초대 수상이었던 벤구리온 수상의 비서로 출발해서 마지막에 대통령 할 때까지 자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1년에 비가 400mm밖에 안 내리는 사막 나라에서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창업을 많이 하는 나라. 그래서 별명이 스타트업 네이션, 창업 국가죠. 스타트업 네이션이라는 별명을 가진 혁신 경제의 가장 귀재 이스라엘을 만든 오른쪽 대통령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작지만은 가진 것 없었지만은 세계를 리드하고 혁신 경제에 가장 앞선 나라를 만든 이런 리더십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방금 보신 시몬 페레스 대통령께서 10년 전에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저한테 해주신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미스터 윤, 기억의 반대가 뭐죠? 해서 제가 당연히 망각입니다 라고 제가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페레스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기억의 반대가 망각? 자네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나는 상상이라고 생각하네. 제가 당장 되물었습니다. 아니 대통령님, 기억의 반대가 망각이지 왜 상상입니까? 페레스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은 내가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 상상은 아직 아무도 안 가본 길을 미리 가보는 것. 따라서 기억의 반대가 망각. 자네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나는 상상이라고 생각하네. 제가 상상에다가 체크해놨죠. 영어로 하면 imagination. 이제는 리더십이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리더십은 과거로 돌아가는 기억은 리더십이 아니다. 리더십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아무도 안 가본 미래를 미리 가보는 것. 이게 상상이다. 따라서 이제는 기억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아직 아무도 안 가본 길을 미리 가보는 상상하는 리더십.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된다. 제가 상상에다 체크를 해놨죠.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스푸트니크라는 위성이 올라가서 지구를 몇 바퀴 돌고 내려왔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60년대가 가기 전에 인간을 달에 보내겠다. 어마어마한 상상을 토해냈죠. 그리고 69년에 정말 60년대가 가기 직전에 69년 7월 16일 날 아폴로 11호가 발사가 됩니다. 제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막 발사된 아폴로 11호고요. 이제 지구 궤도를 벗어나서 오른쪽으로 달 궤도로 진입하는 순간이고 4일 후에 7월 20일 날 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4일 후에 24일 날 남태평양에 도달하죠. 그리고 그 이후로 인간이 달을 여러 번 갔다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케네디 대통령의 간단한 상상을 어마어마한 과학기술의 힘을 받아서 아폴로 프로젝트가 성공하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폴로 11호가 발사됐을 때 아폴로 11호에 컴퓨터가 하나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컴퓨터는 미국에서 10번째로 큰 컴퓨터입니다. 그 아폴로 11호에 탑재되어 있던 미국에서 10번째로 큰 컴퓨터의 메모리 용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53년 전에 미국에서 10번째로 큰 아폴로 11호에 탑재되어 있던 컴퓨터의 메모리 용량이 놀랍게도 64K바이트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리고 53년이 흘렀고 지금 제 호주머니에 있는 삼성 갤럭시 S20 울트라 노트 메모리 용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56GB입니다. 256에다가 동그라미가 9개예요. 아폴로 11호는 64에다가 동그라미가 3개예요. 몇 배입니까? 400만 배입니다. 4만 배가 아니라 현재 여러분 호주머니에는 53년 전 아폴로 11호에 탑재되어 있던 컴퓨터의 400만 배나 되는 컴퓨터를 여러분은 호주머니에다가 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이제는 데이터 대항해 시대가 열렸다.
과거에 500년 전에 콜럼버스가 만들었던 항해 시대가 아니라 데이터 대항해 시대다. 데이터 대항해 시대는 AI라는 스마트한 배가 필요하다. 이 배는 바람, 전기, 전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 소프트파워로 움직이는 거다. 여러분 이 책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Zero to One.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인데 이 책에 그래프가 하나 나오죠. X축, Y축. 이 그래프 하나 알면은 여러분은 이 책 다 읽은 것과 같아요. X축은 1을 N으로 만든다라고 돼 있죠. 누군가가 1을 만들어 놓으면 그보다 훨씬 더 잘 만드는 것.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만드니까 삼성이 즉각 갤럭시 만들었죠. 현재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훨씬 잘 팔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X축에 관한하는 세계 넘버원이에요. 그러나 피터 틸은 X축 경제는 이제 끝나가고 있다. Y축 경제로 눈을 돌리자. Y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0을 1로 만든다라고 되어 있죠. Nothing, 아무것도 없는 0을 1이라는 something으로 만들 줄 알아야 돼. 그게 Zero to One입니다. 0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는 0. 아까 페레스 대통령이 얘기했던 상상력입니다. Imagination. 0이라는 imagination을 1이라는 innovation으로,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세상이 왔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20개를 뽑아봤더니 원료를 넣어서 제품 만드는 X축 경제 딱 하나 나옵니다. 사우디 아람코라는 석유회사 하나가 X축이고 나머지 19개는 원료 넣어서 제품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간단한 상상을 거대한 혁신으로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아마존, 알리바바 원료 넣어서 제품 만들었습니까? No. 간단한 상상을 혁신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에어비앤비 아시죠? 에어비앤비가 단 한 개라도 룸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No. 에어비앤비는 단 한 개의 룸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0살 된 에어비앤비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에서 10만 개의 룸을 가지고 있는 힐튼 호텔, 8만 개를 가지고 있는 메리엇 호텔 2개를 합쳐도 에어비앤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제 X축 경제에서 Y축 경제로 변하고 있다. Y축 경제의 원료는 뭐냐? 상상이다. Imagination. 앞으로 대한민국을 리드하는 리더십은 X축, 원료를 제품으로 잘 만들자. 하드파워 중심이 아니라 상상을 혁신으로 잘 만들자. Y축에 대한 understanding, 이해가 되어 있는 리더십이어야 된다. 아까 제가 아폴로 프로젝트 성공 얘기를 했죠. 아폴로 프로젝트의 성공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거대한 과학기술? 예,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라는 소프트 파워입니다. 지구에서 출발해서 달에까지 도착했다가 다시 남태평양에 도착할 때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머릿속으로 imag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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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ination. 상상이란 징검다리를 1500개를 만들었습니다. 1500개의 상상을 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500개의 징검다리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과학기술을 개발을 한 거죠. 과학기술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imagination이죠. imagination이 완벽하게 됐을 때 과학기술이 의미가 있는 거지, imagination이 안 된 상태에서 과학기술을 개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쯤 되면은 아하,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기서 나오는 상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서론을 장황하게 얘기했는가? 우리의 호프 정약용 어른께서는 호락호락 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경세가로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이분은 그 당시에 만약에 옥스포드에 유학을 했다면은 피타고라스보다도 더 유명한 수학자가 됐을 것입니다. 이분이 만든 거중기 아시죠? 이 거중기는 움직도르래를 8개를 설치했습니다. 고정도르래는 100kg짜리 물건을 들려면 100kg이 필요하죠? 그러나 움직도르래를 하나 살짝 끼워 넣으면 2분의 1로, 2개를 꺼내면 끼워 넣으면 4분의 1로, 8개를 끼워 넣었으니 이에 8승분의 1이죠? 1톤의 바위를 4kg의 힘으로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중기를 상상 속에서 만들어냅니다. 수원 화성을 13년 걸릴 것을 이분의 머릿속에서 나온 8개의 움직도르래가 부착된
도래를 이용해서 불과 3년 만에 만들어버리죠. 저는 다산 어른은 조선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저는 감히 이렇게 부릅니다. 경세가인 줄만 알았더니 과학자이고 수학자입니다. 이분은 마과회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마과회통. 쉽게 얘기하면은 마마가 유행하는데 이걸 어떻게 처치를 할까? 어떻게 대응할까? 최초로 마스크를 쓰자라고 캠페인 하신 분이 다산 어른입니다. 이분이 경기도 연천에 군수로 부임을 했는데 그때 마마가 유행을 했어요. 다산 어른은 이게 호흡기로 전염된다는 것을 금방 알았어요. 그래서 요새로 말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자. 우리 마스크 많이 쓰고 있죠. 이처럼 의학, 과학, 수학, 경학 이 모든 부분을 통달한 이분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우선 다산 어른은 왼쪽에 있는 그림이 다산 어른이고 오른쪽이 공제윤두서의 자화상, 아마 유명한 그림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죠. 공제윤두서의 자화상은 국보 24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산의 어머니가 해남윤 씨입니다. 제가 해남윤가인데요. 다산의 어머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산윤선도의 증손자가 공제윤두서입니다. 그 공제윤두서의 손녀가 다산의 어머니입니다. 그 다산은 절반은 나주 정씨지만은 어머니 편 절반은 해남윤 씨. 근데 다산은 어려서부터 나는 우리 외가를 많이 닮았다더라.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산의 얼굴은 어찌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외증조 할아버지인 공제윤두서의 얼굴을 많이 닮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한 조선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산은 1762년생입니다. 얼추 나폴레옹과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조지 워싱턴보다는 조금 나이가 어리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루소보다는 약 30년 어린, 그러니까 루소, 그다음에 나폴레옹 이런 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에 태어났죠. 3살에 한자를 입문하고 18년간 학문을 연마해서 공무원을 18년간 했고요. 그 다음에 강진에서 18년간 유배를 마친 후 그 다음 또 18해 동안 인생을 정리하신 분입니다. 18이라는 숫자와 인연이 깊죠. 이분이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에 나타난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 너희들 세대까지도 극심한 당파 싸움이라니. 다산은 그 당시에 정조대왕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옹호하는 파와 사도세자를 반대하는 파, 시파와 벽파의 틈바구니에서 당파 싸움의 틈바구니에서 어마어마하게 힘든 그런 생활을 했죠. 부친의 관에다 침을 뱉은 적당과 타협하며 탕평을 지향했던 정치를 아느냐? 여러분, 정조대왕은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의 관에다가 침을 뱉었던 자들과 함께 탕평을 하면서 정치를 같이 했습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은 자를 죽이지 않았느냐? 과거의 여행 기억이 아니라 미래로의 여행 상상을 격려한 적이 있느냐? 아마 다산이 21세기에 나타난다면 이런 질문을 우리한테 하지 않았을까? 다산은 어머니가 해남윤 씨라고 그랬죠. 근데 다산의 매형은 이승훈 부부입니다. 다산의 누님이 이승훈과 결혼을 했죠. 이승훈은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신자죠. 북경에 가서 세례를 받고 온 분이죠. 다산의 형 정약종 형은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능지처참당했죠. 순교자입니다. 그 위에 있는 형의 처남이니까 사돈이겠죠. 이벽, 아마 천주교 신자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천주교의 제1호 천주교의 조예가 깊었던 분이 이벽.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조카 정명년. 그 정명년의 남편이 황사영 백서사건, 여러분 유명하죠. 황사영이 또 백서사건을 일으킨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황사영도 능지처참당했죠. 그 다음에 바로 위에 형 정약전, 흑산도로 유배를 갔죠.
그 정약전의 두 아들. 그 다음에 다산의 외사촌, 해남 윤씨라고 그랬죠. 윤지충, 아마 아실 겁니다. 윤지충이 천주교 교리대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신주를 땅에다 묻어버렸죠. 그걸로 인해서 윤지충이 우리나라 조선의 넘버원 제1호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권철신, 권일신. 다산은 천주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가장 순교자를 많이 배출한 집안의 한 사람입니다. 다산이 강진의 유배를 가서 정조대왕이 죽고 나서 벽파들이 득세를 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우리 벽파만을 위한 조선을 이끌어 가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세유표라는 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책 앞에다가 서문을 쓰죠. 이렇게 썼습니다. 임진왜란을 겪은 후로는 100가지 법도가 다 무너져서 모든 일이 어려워졌다. 생각한데 터럭 한 끝에 이르기까지 병들지 않은 것이 없으니 지금에 와서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야 말 것이다. 1818년에 이 글을 썼습니다. 1818년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 파당만 벽파들의 세상이 왔으니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야 말 것이다. 이 경세유표를 쓴 지 딱 90년 만에 조선이 일본에 먹혀들면서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죠. 저는 다산 어른이 21세기 지금 여기에 나타난다면 경세유표 22를 썼을 때 그 서문을 어떻게 썼을까를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이 서문이 제가 쓴 책, 이 대통령 정약용의 맨 앞페이지에 이 서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터 대항해 시대를 맞아서 세상은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데 정치라는 운전자는 오직 10m 앞에 좌 또는 우만 보고 갈 뿐이다. 가까운 곳을 눈으로 읽어내는 힘이 하드 파워라면 멀리 있는 것도 마음으로 읽어내는 힘이 소프트 파워다. 소프트 파워가 강한 나라로 거듭나라. 데이터 대항해 시대의 패권자가 되려거든. 저는 평생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ICT를 정책을 입안했던 사람으로서 다산 어른이 21세기에 환생한다면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거듭나라. 왜? 데이터 대항해 시대의 패권자가 되기 위해서.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데 정치라는 운전자가 10m 앞을 보고 간다. 승객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다산은 여기에 착안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새로운 갈증을 풀어낼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볼륨으로 봤을 때 세계 10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 10번째 나라를 차지했지만은 과연 우리 국민이 자존감을 가지고 있느냐? 자존감 있습니까? 해외에 나가면 정말 세계 10대 경제에 버금가는 프라우드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매몰된 정치죠. 우리의 갈증은, 두 번째 갈증은 왜 과거로만 돌아갔니? 바보처럼. 아직 아무도 안 가본 미래를 미리 상상하는 건 안 되니? 우리 국민의 갈증 두 번째입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지만 우리는 물이 엄청나게 먹고 싶어요. 갈증이에요. 세 번째, 21세기 국가 경영에 전문성이 있느냐? 글로벌 리더, 글로벌 무대에 나가서 우리 기업들은 열심히 나가서 글로벌 무대에서 1등하고 오는데 우리 국가의 리더들이 과연 국제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느냐? 어마어마한 갈증입니다. 네 번째 갈증, 아무리 10대 경제 대국이라 하지만 이 갈증,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인재 등용입니다. 10파, 벽파로 나눠지면 인재는 2분의 1로, 남인, 북인으로 나눠지면 또 4분의 1로, 동인, 서인 8분의 1, 계속 나눠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풍부한 상상력을 가진 자를 발탁해야 됩니다. 이제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인재 등용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목이 말랐습니다. 다섯 번째가 글로벌 리더십 부족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경제대국 10번, 10번째라는 대한민국이 이제는 기여도 해야 되고 여러 나라와 하모니도 이루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콜라보레이션도 해야 되는 이 5가지. 국민의 자존감이 없다. 과거에 매몰되어 있다. 국가 경영에 전문성이 없다.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인재 등용. 밖에 나가면은 안에서는 큰 소리 빵빵 치지만은 밖에 나가면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버리는. 저는 이 5가지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10대 경제 대국이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끊임없는 갈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갈증을 다산의 시에서 제가 나중에 풀어볼까 합니다. 다산이 이 5가지를 예견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산이 남기고 간 시가 이 5가지에 대해서 한탄하는 시가 있습니다. 다산은 항상 10개의 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온화하지 못했을 때 자기를 찌르는 침, 게을렀을 때 자기를 찌르는 침, 화목을 도모하지 못했을 때 찌르는 침, 이 10가지 침을 가지고 항상 자기를 일깨우는 이런 자세로 정치에 임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런 침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다산이 이 소설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연설을 했을까? 대통령 수락 연설에 이 소설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제는 풍족함이 넘칠 때 파고드는 도덕적인 계리, 일방적인 경쟁일수록 드러나는 승자들의 교만, 평등한 제도로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불평등, 이게 어제였다면 앞으로 다산이 만드는 대통령, 다산이 만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은 이제는 창의력이 지배하는 경제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 세상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가상세계를 최대한 활용하겠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하드 파워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소프트 파워가 강한 사회로 만들겠다. 저는 다산 어른이 대통령 수락 연설에서 아래 3가지를 강조하는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 세계 GDP의 55% 이상이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상에서 발생합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거기서 55% GDP가 거기서 나옵니다. 경제적인 부가가치 80%가 발로 딛고 있는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상에서 나옵니다. 이쯤 되면은 디지털 이코노미, 디지털 경제라는 표현이 어울리겠죠? 따라서 거기에 맞는 역동적인 디지털 세상에 맞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지구에서 누가 헤게모니를 갖느냐? 이게 다음 국가 경영의 초석이 돼야 됩니다. 다산이 1801년에 11월 달에 음력 11월이니까 우리 12월이죠. 출발해서 크리스마스 전후에 강진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런데 주막의 노파가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허름한 방을 내줍니다. 거기서 4년간 다산이 기거합니다. 그러면서 사의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방에다가 이 좁고 비루한 방이지만은 거기다 사의제, 생각은 마땅히 맑게, 용모는 마땅히 엄숙하게, 말은 마땅히 과묵하게, 행동은 마땅히 무겁게. 다산이 붙였던 이 사의제, 생각, 용모, 말, 행동, 맑게, 엄숙하게, 과묵하게, 무겁게. 저는 이것이 적어도 최소한의 대통령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소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까지 5가지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5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 5가지 갈증을 다산 어른이 시로 풀어놨는데 그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리더십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1번. 경제는 세계 10등이지만은 우리의 국민적인 자긍심은 저 아래에 있다. 다산의 시입니다. 남의 것 모방하기에 급급하니 정교하고 숙달함을 가릴 겨를이 없구나. 뭇 바보들 천치같이 한 사람만 받들고 왁자지껄 모두 함께 받들라 하네. 지금 세상은 단군 세상만 또 못한지라
질박한 옛 풍속 남아있지 않구나. 남의 것 모방하면서 뭇 바보들이 천치같이 한 사람만 받들고 왁자지껄 받들라 하네.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자긍심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순간이다. 두 번째가 우리는 왜 과거만 얘기하니? 바보처럼. 미래를 얘기하는, 상상하는 정치는 안 되니? 이 시가 있습니다. 다산이 쓴 시입니다. 북신이 제자리에 있음으로써 남극을 마주하니, 북극성이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어서 남극성과 서로 마주하니, 한 마음이 바르면 만민 백관이 다 함께 운행하고 변화하나니, 모든 별이 어울려 함께 돌게 되나니, 북극성과 남십자성이 자리를 꽉 잡고 있어야 나머지 별들이 그 주위를 돌면서 하모니를 이룬다는 북극성과 남극성이 움직여버린다면은 좌표가 흔들리죠. GPS가 흔들립니다. 이제는 확실한 포지셔닝,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북신이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 왜 움직이니? 세 번째가 왜 프로페셔널한, 프로다운 전문가적인 시각이 없니? 다산의 얘기입니다. 마음을 밝히고 본성을 회복하고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며 앓을 극진히 하고 경을 위주로 한다. 이제는 마음 저 속에서부터 불이 밝혀져야 된다는 얘기죠. 안이 어두운데 눈이 아무리 밝으면 뭐하니? 저 안에서부터 마음을 밝히고 본성을 회복을 해서 극진히 하고 앓을 극진히 하고 경을 위주로 하자. 배우고 또 배우고 배워라, 이런 얘기죠. 세 번째가 공평하고 열린 지도력. 이게 우리를 갈증을 많이 느끼게 하는 요소입니다. 평천하절의 대의는 두 가지다. 첫째는 현인을 내세워서 군자를 다스리는 일, 용인이요. 둘째는 재산을 나누어서 소인을 다스리는 일, 이제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게 아니죠.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리더십과 물질적인 형평성을 위한 리더십, 이 두 개가 다 공평했을 때 지도력이 열린 지도력이 되는 거다. 갇힌 지도력이 아니다. 다섯 번째가 글로벌 리더십. 다산이 쓴 시입니다. 자로가 스를 연주하는 수준은, 요새로 말하면 자로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수준은 마루 위의 음악을 연주할 수준은 넘었지만은 아직 방 안의 음악을 할 수는 없다. 아직 예술의 전당의 음악은 할 수는 없다. 마루 위에서 정도야 뭐 봐주겠는데 예술의 전당에서는 택도 없다, 이런 얘기죠. 이제는 글로벌 세상입니다. 국경이 없습니다. 좋은 과학기술과 좋은 예술품과 좋은 영화는 200개 나라의 국경을 완전히 관통합니다. 프로페셔널하고 전문가적이고 이런 것들은 전 세계를 관통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왜 안에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움직이고 있니? 이 다섯 가지 시를 200년 전에 다산이 썼는데 이 시를 읊어보니 우리의 현실과 대비해보니 정말 우리가 반성할 부분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산이 대통령으로 추대가 됩니다. 다산이 200년 전에 18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이 18명의 제자들이 다산의 손발이 돼서, 요새로 말하면 여러분 그 PC나 검색 엔진이 돼서 다산이 생각하는 것을 전부 찾아주고 책을 쓰는데 도움을 줬죠. 마찬가지로 다산이 1818년에 귀양 생활을 마치고 9월 1일 날 짐을 싸서 서울로 돌아오는 그날 밤 12시에 2022년 4월 23일로 환생을 하죠. 그래서 18명의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다산 어른을 보필하면서 다산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과정이 이 소설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의 정부는 실학 21로 무장한 소프트 파워가 강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슬로건을 냅니다. 왜?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서 세계 5대, 4대, 3대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제1번 다산의
정치 제1번. 다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봉사하려는 자에게는 천국이요, 누리려는 자에게는 지옥인 정치를 만들어라. 여러분, 봉사하려고 한 자에게는 국회가 정당이 천국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좀 누려보려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정당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지옥과 같은 정치를 만들어라. 그리고 지도자는 정치와 경제라는 두 눈을 가진 지도자여야 된다. 정치라는 눈 하나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외눈박이가 돼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경쟁이다. 이런 개념으로 나라를 만들었다. 다산 대통령 정약용이 만든 두 번째 정책, 교육입니다. 다산은 이제는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는 교육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 줄 아는 교육으로 교육정책을 바꾸겠다. 과거에는 인간이 태어나면 어디엔가 이 아이가 일할 일자리가 있습니다. 교육은 이 아이에게 다른 아이들보다도 더 좋은 일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산 어른은 200년이 흘러서 와서 보니 세상이 바뀌었다. 이제는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는 교육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해야 될 일이 어디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진정 좋아하는 일은 네가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안 돼. 따라서 세상에서 상상력이 가장 풍부한 교육으로 커리큘럼을 다 바꿔야 되겠다.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 다루는 아이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으로 발령이 나서 과천 정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첫 실국장회에서 가장 먼저 했던 정책이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남이 만들어 놓은 게임에 중독돼 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가르쳐서 게임을 만드는 데 중독된 아이로 바꾸자. 2013년 3월 달에 미래창조과학부 취임식 한 날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초, 중, 고 소프트웨어 의무교육 하자. 아까 에스토니아처럼. 현재 2018년부터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교 소프트웨어 의무교육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장래의 꿈이 다 다른 교육을 시키자. 10명의 아이들에게 장래의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8, 9명은 K-팝 스타, 스포츠 스타, 한두 명이 선생님, 소방관. 왜? 다른 얘기를 들어볼 기회가 없었으니까. 이제는 네 꿈이 뭐니? 하면은 10명의 얘기가 다 달라야 됩니다. 나는 내 이름을 단 장내 미생물을 하나 개발하겠습니다. 발견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10조 개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러분 장 속에 있는 미생물 수는 100조 개입니다. 10배가 넘습니다. 그 장내 미생물 중에 우리의 유익한 것, 해로운 것이 밸런스를 맞추면서 우리 건강이 유지가 되는데 거기서 유익한 균을 많이 배양할 수 있다면 발견해서 건강이 좋아지겠죠. 예를 들면 유산균. 나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우리 장내의 그 많은 균 중에서 몸에 이로운 균, 내 이름을 딴 윤종록이라는 이로운 유산균을 하나 내가 발견하고 죽겠다. 나는 요즘 유전자 가위가 많이 나오는데 인위적으로 가위질을 하면은 문제가 되죠. 나는 자연 친화적인 유전자 가위를 내 이름으로 하나 만들겠다.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이제는 장래의 꿈이 다 다른 교육을 하도록 하는 것. 그다음 출발부터 글로벌 지향하는 교육. 그다음에 교육의 새로운 트랙. 왜 인생 교육은 없냐? 아이를 낳고 가정을 육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학교 정규 과정에서 그거 배운 적 있습니까? 배운 적 없잖아요. 더 중요한 것인데 이제는 이러한 개념으로 해서 교육이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는 교육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도서관이 뭡니까? 지금 도서관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수만 권의 책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도서관을 무한 상상실로 바꾸자. 무한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로 바꾸자. 다산 어른이 21세기에 와서
두 번째로 만든 정책입니다. 세 번째, 경제. 다산 어른은 21세기 경제를 어떤 진단을 내렸을까? 이제는 아까 피터 티리슨 제로 투 원이라는 책 보셨죠? 원료를 제품으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거는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경제. 이 상상과 혁신은 원료를 구하기 위해서 배로 한 달간 쉬러 올 필요 없죠. 세계에서 IQ가 가장 높은 우리 젊은이들의 브레인에서 바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으로 만들자. 이러다 보면은 창의적인 사람은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창의적이 못한 사람을 못 벌죠. 창의적인 계급들이 어마어마하게 부를 쏠림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쏠린 부를 사회에 황금벽돌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에 명예롭게 환원하는, 황금벽돌로 짓는 명예전당을 만들자. 노동, 여러분 블루칼라,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때 기계 옆에서 도와주면서 끊임없이 노동을, 24시간 노동을 해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노동법이 만들어졌고, 그러나 지금 현재 어때요? 노동은 육체적인 노동도 물론 있지만은 더 중요한 노동들은 정신적인 노동, 여러 가지 다양한 노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도 이제는 획일적인 블루칼라가 아니라 다양한 스펙트럼에 맞는 노동법을 만들자. 빨주, 노초, 파남보, 노동의 색깔이 많은데 우리는 블루칼라 하나만 노동으로 간주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산 어른은 또 여기에 초점을 둡니다. 1조 세 시대가 왔다. 2050년 되면은 세계 인구가 100억이죠. 평균 수명 100세입니다. 곱하면 1조죠. 1 trillion man year. 우리말로 100조 세 시대가 왔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생명과학이 전 세계 GDP의 절반을 차지할 거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제 73년에 중화학 입국, 83년에 정보통신산업 입국, 이 두 개가 지난 60년간 우리나라 경제를 먹여 살렸는데 이 두 개가 고목나무가 됐어요. 빨리 새로운 묘목을 하나 심어야 되는데 그 묘목이 뭘까? 중화학 입국, 정보통신산업 입국, 세 번째가 생명과학 입국이란 나무를 빨리 심어라. 그래서 거기에는 의료, 제약, 식품 이 세 가지가 생명과학입니다. 이 생명과학은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경제의 절반이 바로 생명과학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산 어른은 우리 후손들이요, 1조 세 시대가 곧 오니 빨리 생명과학 입국을 선언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생명과학에 올인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많이 넓혀라.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다산이 지적한 또 하나의 정책, 금융입니다. 금융. 우리나라 금융은 이게 풀장이라고 봤을 때 융자의 물로 가득 찬 풀장입니다. 융자의 물은 부력이 없어요. 사람이 뛰어들면 부력이 없기 때문에 가라앉죠. 익사하게 됐어요. 융자의 물을 퍼내고 투자의 물로 가득 채우자. 투자의 물은 부력이 빵빵합니다. 아무리 익사하려고 해도 부력 때문에 물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이제 금융도 이제는 융자 중심이 아니라 투자 중심. 투자라는 건 뭐예요? 투자는 실패해도 책임 안 묻는 돈이죠. 실패를 해도 책임을 안 묻는 돈이 투자의 풀장입니다. 그게 뭐냐?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금융이죠. 지금까지는 리스크를 해칭하는 10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5억 빌려주고 이걸로 예대 마진으로 잘 올리는 은행이 넘버원이었죠.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은행은 그거 아닙니다. 조금 위험이 있지만은 이 회사에다 한번 투자를 해볼까? 그러려면 이 기술을 알아야 되겠죠? 네, 기술을 훤히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해칭하는 금융이 아니라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금융. 이랬을 때 창의력이 격려가 되고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융자가 아니라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영원히 사회에서 낙오가 되지 않는 이런 금융.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다산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국방이 소비가 아니다. 투자 국방으로 거듭나라. 우리는 국방은 당연히 소비죠. 네, 국방에 100원 들어가면 100원이 땅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국방에다가 100원을 투자를 했더니 국방을 하면서 만든 기술들, 이것들이 일반 산업으로 피드백이 돼서 200원을 만들어줍니다. 아니, 나라를 지키라고 100원을 투자했는데 이게 GDP에 200원으로 보답을 했어요. 자, 100원을 투자해서 200원을 리턴을 받았으니 투자입니까? 아닙니까? 소비가 아니라 투자죠. 네. 이제 우리 국방도 우리 남한의 절반, 우리 한반도의 절반인 남한의 영토뿐만 아니라 사이버 우주 공간까지, 사이버 공간도 이제는 우리는 영토의 개념으로 보자. 헌법 제3조가 영토 조항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저는 빨리 헌법 제3조를 바꿔야 된다. 왜? 사이버 세상에 있다는 것을 거의 포함 안 시켰기 때문에. 저는 헌법 제3조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그리고 사이버 영토로 한다. 빨리 집어넣어야 됩니다. 국방하면은 한반도와 부속 도서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도 국방의 범주에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리고 인생에서 군 복무 거의 2년 가까이 하죠. 2년 가까이가 인생의 블랭크가 아니라 gap year, 간극을 메꿔주는 해. 저는 이거를 작전 타임, 군 복무가 이제는 인생의 gap year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딸 첼시가 하버드를 합격했는데 오바마가 1년간 아프리카에 내보내죠. 아주 험난한 오지로 내보냅니다. 일부러 1년간 아프리카에서 험난한 1년을 보낸 그 시간을 갭 이어라고 부릅니다. 유럽에서도 명문가들은 정말 갭 이어를 통해서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죠. 저는 군 복무가 인생을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갭 이어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개념으로도 우리가 국방 개념을 업그레이드 해라.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이 6가지를 다산의 입을 통해서 21세기 실학 21로 업그레이드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쓴 계기는 선거가 되니까 쌈박하게 책 한 권 써서 히트 한번 치자, 히트 앤드 런이 아니라 2년 전부터 저는 다산 어른을, 오래전부터 제가 다산 어른을 공경했기 때문에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다산 어른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하고 거기서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고 거기에 제 인사이트를 집어넣고 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아폴로 11호가 발사되는 장면을 보면서 그때 그 아폴로 11호 발사 장면에서 도움말을 주었던 조경철 박사, 아마 여러분 많이 아시겠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폴로 11호에 탑재되어 있던 미국에서 10번째로 큰 컴퓨터, 이게 지상에 있는 나사 컴퓨터와 서로 30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요새로 말하면 8일 동안 자율비행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당시에 자율비행이란 쓰지는 않았지만은 컴퓨터끼리 알아서 하지 암스트롱이 운전한 거 아니다, 이게. 저는 그때 어린 나이에 이야, 무선으로 30만 킬로미터까지 통신이 가능하다니, 그것도 컴퓨터끼리.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나는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무선으로 통신이 되는 그 메커니즘을 반드시 공부를 하고 싶어. 초등학교 때 그 자극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지금은 사립으로 바뀌었지만은 국립한국항공대학을 갔습니다. 유일하게 무선통신학과가 있었거든. 이런 인연으로 해서 저는 과학 기술을 전공을 했고 기술고등고시를 통해서 공무원으로 들어갔고 다산처럼, 그리고 KT에서 약 30년 가까이 전화기 한 대 값이 아파트 한 채 값일 때 제가 KT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초고속 인프라 넘버원, 지난 10년간 5번 우리 대한민국이 1등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소프트 파워가 강한 나라로 거듭되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는 잘 갖춰져 있다. 이 인프라 위에서 제도, 교육, 문화, 정치, 금융 모든 부분들이 다 함께 소프트 파워가 강한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대통령 정약용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이 현재 영화로 만들어져서 지난주에 촬영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2월 25일 KBS를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가 될 거고
KBS를 통해서 나간 다음에는 OTT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보급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제 책을 이렇게 읽어보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만나서 대단히 반갑고요. 이 책이 또는 여기서 나와 있는 다산의 정신이 지금 대통령에 출마하고 있는 후보들과 또 나중에 3월 9일 정부가 결정이 되겠지만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분도 이 책에서 다산의 어른의 생각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21세기를 운영해 나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국가 경영에 참고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강연을 하는 동안에 독자분들께서 질문 사항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여러 개가 와 있네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시간상 몇 가지만 골라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1번이 개혁군주인 정조를 비롯해서 이순신, 유성룡 등 다른 인물들도 많을 텐데 그 중에서도 정약용 선생을 소환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와 있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특별히 정약용 어른과는 인연이 있다 말씀드렸죠. 우선 태어난 곳이 다산 어른이 18년간 인고의 시간을 가졌던 거기서 500여 권의 책을 만들었던 전라남도 강진 만덕산 밑에 있는 귤동 마을에서 제가 태어났고요. 또 우연찮게 다산의 어머니인 해남윤씨, 그 귤동 마을이 해남윤씨 집성촌인데 우리 조상님들이 거기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다산의 어머니가 해남윤씨고 그런 이유 때문에 다산에 제가 관심이 많았고 아울러서 다산의 특징은 그 당시에 조선이 발굴한 최고의 다빈치가 저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고 보는데 이분이 시파 벽파의 틈바구니에서 최고의 엘리트가 강진으로 유배를 갔고 유배 간 그 기간을 정말 멘붕이 아니라 그 기간 18년간의 기간을 다시 한번 아까 사의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4가지로 마음을 다스리고 509권에 달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동생, 자기 큰형, 자기 외사촌 뭐 주변에 그 참수당한 식구들이 이렇게 많았는데도 마음을 가다듬고 거기서 마음을 다시 가다듬면서 그 책을 썼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지금 세상도 보면은 시간만 흘렀지 시파, 벽파, 좌우, 보수, 진보가 극심하게 서로 대립하는 이런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다산 어른이 생각이 났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보겠습니다. 정약용이 현재 대한민국을 본다면 어떤 분야부터 가장 개선하려고 하실까요? 아까 제가 5가지 얘기를 했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저는 정치개혁. 정치는 봉사하려는 자가 근본적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맞지 누리기 위해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여러분 KBS에서 몇 년 전에 북유럽의 노르웨이, 핀란드, 그다음에 스웨덴 이 3나라의 국회에 대해서 1부, 2부, 3부 방송한 것 여러분 보셨죠? 그 나라 국회의원들 한번 보세요. 정말 3D에 해당되는 국회 직업입니다. 월요일 새벽 첫 차로 올라와서 고속열차로 국회에 와서 일주일 내내 근무하고 금요일 날 저녁에 내려가서 아이 돌보는. 제가 얼마 전에 뉴질랜드에 갔습니다. 뉴질랜드 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여자분이셨습니다. 정부는 북섬에 있는데 그분은 남섬에 있습니다. 남섬에 어린 아이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아이들 빠이빠이 하고 일주일 내내 밤 11시, 12시, 새벽 1시까지 일하면서 금요일 오후에 내려가서 하면서도 소신에 찬 비서도 없습니다. 비서 한 명을 여러 국회의원이 같이 나눠 갔습니다. 기차 1등석 안 탑니다. 이코노미 탑니다. 아침에 출근 자전거로 합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신나게 일하는지 제가 봤습니다. 책이 쓰여진 시점과 지금은 또 1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요. 책에 나온 정조, 시몬 페레스, 김일성 외에 2022년 오늘 다산 선생이 추가로 다른 인물을 인터뷰할 수 있다면 누구일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여기서 제가 다산 어른이 환생해서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인터넷으로 소환해서 만나는 세 분이 아까 얘기한 정조, 시몬 페레스, 김일성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추가로 한다면 어떤 분일까? 저는 아마도 스티브 잡스를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은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었고 불과 20년 만에 세계 1등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단연코 1등 기업, 거의 3조 달러에 해당하는 기업을 만들었죠. 아까 제가 전 세계 GDP를 합하면은 88조 달러라고 그랬죠. 근데 전 세계에 거의 3조 달러에 해당하는 기업을 만든 그 모티브를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죠. 스티브 잡스의 생각, 그분이 췌장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지만은 여러분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커맨스먼트 스피치를 한 거 여러분 보셨죠? 저는 역사 이래로 대학에서 졸업생들에게 스피치를 한 연설 중에서 가장 많은 심금을 울렸고 가장 많은 공감을 일으켰던 분이 저는 그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분을 한번 꼭 다산어른을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산의 리더십만큼 윤공의 빛나는 팔로우십도 돋보였는데요. 새롭게 나갈 대한민국에 필요한 팔로우십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팔로우십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정말 제가 가슴에 와닿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인이 머슴을 뽑는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머슴을 하나 뽑는다면 주인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집에 머슴이 하나 필요한데 우리 집 머슴을 하나 뽑아야겠다. 이 머슴은 현재 우리 집이 식구가 몇 명이고 땅이 몇 평이니 우리가 정작 필요한 사람은 어떤 영역에 있는 누굴까? 그래서 머슴을 뽑는다면 주인은 반드시 머슴의 스펙을 정할 겁니다. 우리 머슴은 나이가 좀 많아야 돼. 아니야, 우리 머슴은 나이는 필요 없어. 젊은 사람이면 돼. 지게를 잘 질 수 있어야 돼. 머슴 하나를 뽑는데도 주인은 심사숙고해서 스펙을 만들고 그 스펙에 맞는 사람을 찾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인 주인이 머슴을 뽑는, 대통령은 머슴이라고 보는 거죠. 투표권을 가진 자가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머슴을 뽑는데 왜 주인이 머슴에 대한 스펙이 없느냐? 스펙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구 어플라이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팔로우십이라는 단어 대신에 국민이라는 관점에서의 어떤 그 스펙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저는 21대 대통령부터는 다음 대통령 21대 대통령부터는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이루어서 적어도 세계 10대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은 적어도 이러이러이러한 스펙 정도는 갖춰야 돼. 국민적인 공감대가 나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지도 상승을 목적으로 한 남발하는 공약들 사이에서 리더의 숨겨진 자질을 어떻게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공약이 현재 남발되고 있죠. 더군다나 후보들 간의 지지율이 거의 엇비슷할수록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공약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약들은 몇 개월 전부터 스타디가 된 공약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즉흥적으로 나온 공약들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단물만 느낄 것이 아니라 그 단물 안에 들어가 있는 쓴물도 우리가
보는 눈을 꿰뚫는 그 눈을 가져야 될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숨겨진 자질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공약이 너무 달콤하면은 일단 의심을 해야 됩니다. 너무 달콤한 공약 의심해야 되고요. 대신에 그 공약이 만들어진 그 배경과 공약에 들어가는 예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거기에 담겨 있는 진정성, 이거를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이게 공약이 빌공짜 공약인지 가득 찬 공약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질문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지금의 대선 주자들에게 다산 선생의 사상과 리더십을 강의하게 된다면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해보고 싶은지요? 오늘 제가 내건 주제가 소프트 파워가 강한 나라로 거듭나라. 물론 제 생각을 가미했지만은 다산 어른이 21세기의 교육을 받고 다산 어른이 여기서 국가 리더가 된다면은 어떤 얘기를 할까? 저는 그 생각을 곰곰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우리 21세기 다산 어른의 후손들은 이렇게 세계 경제에서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우리 굉장히 프라우드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가 아니라 다산 어른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렸을 때 다산은 그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이제 더 중요한 세상이 됐어.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 세상이 다가 아니야.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더 중요한 것, 여기에 저는 다산이 더 관심을 가졌을 거다. 그래서 저는 다음 리더에게 꼭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하드 파워에 너무 매몰된 리더십 이제 필요 없다. 하드 파워는 이 정도면 됐다. 우리 국민들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아도 하드 파워 이대로 가면 된다. 이 속도만 유지해도 된다. 정작 중요한 거는 개념적인 것, 손발이 아니라 브레인에서 나오는 힘, 소프트 파워가 강한 나라로 거듭나라. 아까 얘기했죠. 정치 누리려고 하는 자들은 하드 파워를 보면서 벌떼처럼 몰려듭니다. 그러나 봉사하려는 자는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를 보면서 다가오는 거죠. 교육,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주입하죠.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전 과목을 다 마칩니다. 3학년 때 1년 내내 하는 게 뭐예요? 수능에서 실수하지 않기. 똑같은 문제를 1년 내내 반복하면서 실수하지 않기. 이거는 하드 파워가 강한 교육입니다. 소프트 파워가 강한 교육은 그게 아닙니다. 상상력을 무궁무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국어, 영어, 수학, 모든 수학 과목이 어떻게 하면 상상력이 더 강한 수학, 상상력이 더 강한 과학, 상상력이 더 강한 국어, 언어,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된다. 아까 금융 얘기했죠? 아파트 하나 담보로 잡고 1억 빌려주는 거, 2억 빌려주는 거, 세계에서 가장 빨리 하는 금융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누가 아이디어 하나 제안하면은 이제 대학 갓 들어간 조그만 어린 학생이 아이디어 제안했는데 거기서 이 아이디어 괜찮은 아이디어네. 100만 불. 이런 금융이 있습니까, 우리? 그런 금융이 되어 있는 나라는 소프트 파워가 강한 금융인 거죠. 국방. 휴전선에 일렬로 서서 북한을 감시하는 것, 하드 파워적이라고 본다면 이제는 휴전선에 귀가 달린 CCTV를 설치를 해서 10,000명이 보초를 설 것을 500명이 보초를 서게 할 수 없습니까? 과학기술의 힘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는 이게 하드 파워가 강한 국방이 아니라 소프트 파워가 강한 국방.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리드하겠다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까 피터 틸이 얘기한 X축 아니라 Y축, 0을 1로 만드는 nothing에서 something을 만들 줄 아는 그 힘은 바람, 증기, 전기와 같은 하드 파워가 아니라 그걸 소프트 파워다. 이 마지막 이 슬라이드가 소프트 파워가 강한 나라로 거듭나라. 데이터 대항해 시대의 패권자가 되려거든. 이 부분을 정말 가슴 깊게 새기고 한번 음미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슬로건을 타이틀로 걸고 이 타이틀 하에서 사회 각 영역이 어떻게 변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